네, 경제 현장 오늘 이슈 체크로 이어갑니다. 금값이 진짜 금값이 됐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금값이 최근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현재 금값 흐름이 어떤지 살펴보고 전망과 투자 팁까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금 전문 투자자인 양배리 조규원 작가 모셨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양배리가 필명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양배리가 무슨 뜻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경기도 양주시에서 딸기 농사를 짓고 계셔서 그래서 양배리를 불리군요. 네, 맞습니다. 금 전문 투자자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네. 요즘 정말 금값이 정말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요. 지금 시세 어느 정도예요? 연초에 트로이 온스당 1,800불 정도였던 금 가격이 지금 2,000불을 넘어서 사상 최고치에 근접해 있는데요. 뭐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한 10%좀 넘은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0% 정도? 네. 과거 사상 최고치가 온스당 얼마였어요? 그 기준으로 따지면 2,074불 정도였는데요. 2,074달러. 네. 현재는 이제 선물 가격 기준으로는 2,040불 정도. 네, 지금 유지하고 말씀하신 있습니다. 게 온스당 선물 가격 기준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국내 금값은 어떻습니까? 금은방에 가면 우리가 뭐 한돈 산다 그러는데 네. 어때요 가격이? 아무래도 원래는 사실은 이제 국제 시세가 올라가게 되면 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국내 금값은 그 상승만큼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났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환율이 1,300원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현상으로 인해서 국내 금값도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이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한돈 중에 얼마 줘야 돼요? 네,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한 36만 원 조금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부가세 포함해서? 네,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따지면 한 32만 6천 원 정도의 현물 시세가 거래되기도 합니다. 이야, 이것도 지금 최고가를 눈앞에 지금 두고 있다 흐름으로 보면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금값이 오르는 겁니까 최근에? 아무래도 최근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오르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있었던 이제 대표적인 매파라고 불리는 크리스토퍼 월로 이사가 연준의 이사. 네, 맞습니다. 그분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그런 가능성을 제기하는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가 된다면 그동안 이제 많이 억눌렸던 자산 중 하나인 이제 금이 상승할 수도 있겠다. 네, 이러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미 연준의 매파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이제 금리 인하까지 얘기하니까 정말 곧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미국 금리가 떨어지면 네. 왜 금값은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금리가 인하된다고 한다면 많은 분들은 위험 자산이 이제 다시 각광을 받겠구나. 경제가 좋아지니까요. 그렇죠.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한 50년간의 데이터를 두고 봤을 때 대부분의 경기 침체는 금리를 인하한 직후에 발생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리를 내린 이후에 경기 침체가 나왔다. 네, 그렇다면 이제 또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경기 침체의 가능성도 똑같이 높아진다라고 시장 투자자들은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금리가 떨어지면 보통 미국의 미연준의 금리를 낮추면 미국 달러 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그럼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금값은 또 이게 거꾸로 오르는 거예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지난 거의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국이 기준금리를 정말 무섭게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걸로 인해서 달러 지수,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했었는데요. 금 가격과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연관성이 높은 그 지수가 바로 달러 인덱스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 나오네요. 그 화면에. 금 가격이 상승을 하면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하고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하면 이제 금 가격이 상승을 하는 이런 반대로 움직이는 속성이 되게 강한데 예. 금리가 인하된다는 것은 그만큼 시중의 화폐량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지다 보니 달러에 대한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금리 인하로 인해서 달러의 가치가 낮아지겠구나. 그러면 그거의 반대급부에 있는 금은 가격 상승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달러 값이 떨어지게 되면 금값은 오르는 이제 좀 역의 관계가 명백히 과거에도 그렇게 쭉 이어졌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달러 값이 떨어지면 예를 들면 우리 원화를 바꿔서 달러를 사가지고 달러로 만약에 금을 살 때 상대적으로 싸게 보일 수 있겠네요, 금이. 네, 맞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오르겠네요. 네. 근데 보통 금이 이제 늘 그럴 때 안전자산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안전자산이라는 건 인플레가 심할 때는 뭐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린다. 그런데 네. 지금은 그동안 극심했던 인플레가 조금 둔화되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조금씩 네, 물가 네.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금수요가 좀 이렇게 늘어나죠? 아, 이게 예.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예.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다라고 예. 이제 일반적인 통념이 있어요. 금에 글쎄요. 대해서. 근데 실제로 데이터를 한 50년치 또 100년치를 분석해 보면 인플레이션과 금의 상관관계가 그렇게 꼭 높지만은 않거든요. 실제로요? 네. 그래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한두 가지 정도를 빼놓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네. 정말 쉽게 설명을 하자면 네. 1년에 물가가 막 100%, 200%씩 상승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이거 내가 현금 갖고 있는 거 너무 불안하다. 금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를 더 추가해 본다고 하죠. 은행에서 예금 이자로 500%를 준다 그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물가가 두세 배 올라도 은행에서 다여섯 배로 이자를 많이 주니까 은행에 넣어놓는 게 낫겠네 하니까 이제 돈의 흐름이 막히게 되는 거죠. 즉, 금 가격을 움직이는데 가장 큰 요인은 실질 금리라는 것입니다. 실질 금리다. 네, 그래서 이제 금리가 인하된다면 그동안 금리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혔지만 앞으로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네. 이것은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솟겠구나.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높아지는데 금리는 떨어지는 그러면 실질 금리라는 것이 더욱더 하락하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하는 사람들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고 실물 자산을 보유하는 사람들이 이제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자산이 확실할 텐데 금은 과거에 또 이 전쟁이 일어나거나 뭐 네. 위기가 고조되면 금 수요가 늘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과거 역대 어떻습니까? 이런 전쟁이나 이런 위기 상황 때 금값이 많이 뛰었습니까? 네, 실제로 전쟁은 단기적으로 금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2021년에 있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예. 2022년이네요. 2022년 네. 봄이었죠, 2월. 네, 맞습니다. 그때 우크라이나 그 전쟁 때도 금 가격이 단기적으로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뭐 걸프전이라던가 그리고 한국의 6.25 전쟁 때도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되게 미미하다. 라고 미미하다, 네. 지역주의가.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이스라엘 전쟁 이후에는 금 가격이 상승했다가 잠깐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예전 같았다면 그냥 그 추세 그대로 다시 원래 지점으로 돌아왔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상승이 유지가 되고 있는가? 유지가 되느냐. 요거는 단순히 전쟁만이 이슈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다른 이슈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탈세계화라던가 보호무역주의가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 보니 이것은 기존의 어떤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공급 사슬이 되게 효율적으로 돌아가던 게 이제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시기가 되었다. 즉 이거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되게 해프닝이 아니라 이건 이제 추세가 만들어졌다고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받아들이기 때문에 네. 그냥 단순히 한 번의 이슈로만 본다면 금 가격 상승이 이제 크지 않겠지만 이거는 큰 추세를 만들었다, 이 탈세계화를 만들었다라고 이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중동 지역의 일시적인 전쟁 요인으로만 보지 말고 전반적인 세계 글로벌 공급망의 어떤 부서지는 문제 이런 거와 연결해서 볼 때 또 금값을 뛰게 만드는 요인이다. 요즘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액의 수단으로 뭐 달러도 확보할 수도 있고 위안화도 확보할 수 있는데 금을 많이 저장한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실제 어떻습니까? 아, 맞습니다. 중앙은행들이 지금 작년 기준으로만 본다면 1950년 통계 작성 이래로 가장 높은 금 매입량을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도 3분기까지가 발표가 되었는데 그게 작년을 더 뛰어넘어서 올해는 사상 최고치를 한 번 더 갱신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첫 번째는 국가들이 외환 보유고에 보통 금 아니면 달러를 보유를 하는데요. 달러 현금 그대로 보유하는 경우보다는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채, 달러 국채. 네, 맞습니다. 미국 국채. 네, 그럼 국채를 투자할 때 중요한 게 또 금에 있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 금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자를 받는 것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오른다면 사실 그 채권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좀 리스크가 크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금리보다 더 높은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 시대가 더 오래 유지될 수 있겠구나라고 이미 2008년부터 중앙은행들은 바라봤고 실제로 그 이후 10년 동안 대부분의 기관에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 중앙은행들은 이거 채권 그동안 채권을 보유하던 걸 이제 실물 자산인 금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지정학적인 요소가 많이 커지는 가운데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미국이 경제적 제재인 스위프트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제 달러를 무기화한다고 표현을 했는데 뭐 러시아가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를 동결한다거나 이제 달러 거래를 막는 등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 외환 보유고라는 것은 안전한 자산을 보유해야 하는데 달러가 더 이상 안전한 자산이냐? 이제 그렇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예, 안전한 자산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그런 자산이 돼야 되는데 상황이 변하니까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자산이 된다는 건 이제 다른 중앙은행들 입장에서는 달러를 보유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졌고 이제 그런 다양한 통제에서 자유로운 금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계속 만들어져서 지금 14년 연속으로 다 한 해도 빠짐없이 금 매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금 매입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뭐 주로 어디 중국이나 일본에서 좀 많이 늘리고 있나요? 특별히 중국? 제일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국가는 중국이고요. 네, 그 외에도 폴란드나 헝가리 등 뭐 터키도 있고요. 이런 국가들이 많이 늘리고 있는데 대부분 브릭스랑 연관된 국가들이 많이 브릭스. 늘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금 선물 가격이 지금 2,040달러 최고치를 지금 임박해 있는데 네. 지금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제 내년이라든지 좀 장기 전망은 기관들이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금값에 대해서? 지금 이 사상 최고치를 넘는다라는 그 이슈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되게 큰 이슈인 게 금값의 데이터를 200년치 정도를 뽑아서 보면 200년, 예. 1800년부터 현재까지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이후에 다시는 그 가격으로 돌아간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계속 고가를 경신했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이후에는 훨씬 더 높은 레벨로 이제 금가격이 상승을 했다 보니 지금 사상 최고치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이것을 돌파한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며칠 전엔 잠깐 돌파했다가 다시 내려왔지만 이거를 이제 정말 유의미한 돌파가 나온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상승의 더 큰 레벨, 뭐 3,000불, 4,000불 요 정도 레벨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관들도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3,000달러, 4,000달러는 좀 먼 훗날일 것 같고 내년 정도, 내년 뭐 말 정도는 대체로 어느 선을 예상한다 이런 수치 같은 건 좀 있지 않을까요? 네, 뭐 JP 모건이라던가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2,500불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2,500달러면 지금보다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건데요. 네, 근데 퍼센테이지로 본다면 사실 20% 정도 상승한 수준이다. 네, 자산이 20% 오르면 정말 급등하는 셈인데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만약에 그렇다면 금 투자를 하고 싶은 분이 있을 텐데 뭐 금 현물을 살 수도 있는데 금 투자하는 방법 개인들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실물을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금 통장이라던가 ETF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각각의 방법마다 이제 장단점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나 아니면 나의 성향 이런 걸 잘 살피셔야 되는데요. 일단 골드바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아무래도 내가 직접 그 실물을 보유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그런 안정감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이제 나중에 뭐 판다 그랬을 때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골드바는 현물 금은 팔 때 네. 세금이 없다. 매매 차익. 네, 맞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다만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처음에 살 때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금통장이나 ETF. 골드뱅킹. 네. 골드뱅킹은 어때요? 어떤 장점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사고 팔기가 되게 간편하다. 그리고 수수료도 물론 이제 좀 저렴한 편이다. 저렴하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가 하면 요거의 단점이라고 봤을 때는 나중에 팔 때 배당 소득세 15.4% 네, 부과되는데요. 즉 이제 내가 수익 난 거에 15.4%가 세금으로 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ETF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ETF도 금통장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만 이제 금통장보다 수수료가 조금 더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 주식 어플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간편함 측면에서도 조금 더 간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사실 이게 홍보가 잘 안 돼서 좀 많이 아쉬운데 뭔데요? 국가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KRX 금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KRX 금시장. 네, 이 KRX
KRX 금시장은 우리가 주식 어플로 이제 ETF를 투자하듯이 똑같은 그 주식 어플에서 이제 주식 투자하는 거랑 같은 방식으로 금을 사고 팔 수 있는 이제 금시장이에요. 예. 네, 요거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수수료도 ETF나 뭐 금통장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가장 저렴한 수준이고요. 수수료가 가장 싸고 낮고. 네, 그리고 투자도 간편하고 그리고 이거 이제 최소 단위 같은 건 있어요? 얼마큼을 살 수 있다 이런 거는? 네, 그래도 한 7, 8만 원 정도는 돼야 이제 그게 최소 단위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ETF 같은 겁니까? 이건 어떤 겁니까? 그건 그냥 이것도 뭐 굳이 표현을 하자면 ETF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나 얘는 현물에 근간이 되어 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세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금. 네,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내가 만약에 뭐 실물을 보유할 것이 아니라면 KRX 금시장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물론 만약에 이제 나중에 실물 인출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니 요거는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물 인출할 때는 부가세를 매겨야 된다. 본인이 금 전문 투자자라고 하는데 네. 뭐 언제부터 금 투자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나이도 많지 않아 보이는데. 저희가 실제로 금을 샀던 때는 이제 2019년 7월이었고요. 2019년 7월. 네, 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게 이제 2018년 말부터였습니다. 그래서 뭐 좀 수익률이 얼마나 돼요? 뭐 그렇게 막 뭐 대단하진 않지만 네. 네, 이게 워낙 좀 이렇게 무거운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 40% 정도는 되지 않나. 오, 네, 대단하신데. 생각합니다. 그럼 본인의 여유 자산 중에서 포트폴리오 중에서 금의 비중이 얼마나 돼요? 여유 자산 중에.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저는 거의 100%가 다 금과 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금과 은. 네, 맞습니다. 귀금속을 좋아하시는구나. 금과 네. 은. 예, 투자 수익률도 40%. 네. 앞으로도 계속 그 투자를 쭉 하실 겁니까? 네, 저는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 우리가 단기적인 호흡 말고 긴 호흡으로 봤을 때 금과 은이 정말 슈퍼 사이클이 오고 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이 슈퍼 사이클이 오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금 전문 투자자 양별이 필명이 양별이죠. 조규원 작가였습니다. 조규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